보장통키 시즌2 이번 시간에 살펴볼 질병은 압도적인 여성암 1위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안젤리나 졸리가 수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자, 우리 유방암 하면 안젤리나 졸리를 예를 많이 드실 거예요. 우리 BRCA1, 2 유전인자를 갖고 있으면 난소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지요. 실제로 안젤리나 졸리의 그 이모 그리고 이제 엄마 전부 다 이제 난소암과 유방암을 앓으셨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는 액션 스타가 아니라 섹시 스타예요. 그 섹시 스타가 자기가 암에 걸리는 게 두려운 것보다는 걸린 이후에 그 치료 과정을 보면서 나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멀쩡한 유방을 절제했어요.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유방암의 위험성을 강조할 때 예를 드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BRCA1, 2 유전자 갖고 있는 경우가 서양보다는 많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꼭 적합한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질병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제를 삼아봤고요. 자, 유방암 특히나 우리 우리 컨설턴트님이 여성 컨설턴트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이제 쑥스러운 그런 이제 질병일 수도 있겠는데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생각한 어프로치는 고객님, 우리 아이들은 몇 살에 초경을 시작할까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방암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컨설턴트님들께서 키워드 3가지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 자, 에스트로겐이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죠. 왜 제가 첫 번째 키워드가 여성 호르몬이냐면 유방암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호르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초경은 빨라지고 있을까요? 늦어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뒤쪽에다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여학생의 평균 초경 연령이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2014년 이후에는 별도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없는데 2014년 기준으로 11.7세입니다. 그럼 지금은 더욱 낮아지는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면 초경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죠. 자, 폐경은 빨라지고 있을까요? 늦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비해서 건강, 영양 좋아졌죠. 우리 먹는 걸 잘 먹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요. 거기다 건강 엄청나게 챙기시죠. 운동 많이 하시고요. 다이어트 많이 하시고 건강 보조식품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면 폐경은 자연스럽게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초경은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고 그러면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졌죠. 이 중간에 잠깐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신했을 때 배란을 멈추잖아요. 근데 우리 요즘에 임신도 많이 안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이 최근에 여자분들 암 중에서는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자분들이 이 에스트로겐에 평생 가장 누적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폐경 직전이겠죠. 폐경 직전이면 맨 처음 초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1번 에스트로겐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트로겐 옆에다가 젊은암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젊은암. 모든 암은 퇴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환자들이 많아지고 50대에서 70대 사이에 환자가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유방암은 연령별로 환자 분포를 그려보면 정 가운데 산처럼 올라가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폐경을 전후해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젊은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젊은암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유방암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림프예요. 림프는 뭐냐면 유방암은 전이가 잘 되는 암입니다. 유방 바로 옆에 겨드랑이에 림프가 있죠. 특히나 이 림프를 통한 전이가 굉장히 좀 위험한, 잘 되는 그런 암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크기나 병기에 상관없이 발견 당시에 림프로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이 되느냐 그렇지 않냐가 예후를 상당히 가릅니다. 초기이지만 만약에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이 됐다. 그러면 다른 장기로 전이되거나 아니면 치료 이후에 재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다행히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70에서 한 80% 정도의 의사 선생님들은 멀쩡한 림프를 떼어냅니다. 전이를 막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이제 림프절 전이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 다른 암에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건이라고 하는 비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위암, 간암, 폐암, 몸 안에 있는 것들은 수술을 하든 꼬매든 상관이 없지만 유방은 여성의 상징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수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상처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덩어리가 크거나 병기가 깊거나 어쩔 수 없이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전절제를 했다. 전절제하고 어떻게 살아요? 목욕탕이나 수영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남자분들 중에 짓궂은 분들은 뭐 그참에 빵빵해지고 좋겠네요.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유방암 환자한테는 실리콘을 못 넣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뭐를 넣어야 돼요? 자기 몸에 있는 지방을 넣어야 돼요. 어디에 있는 지방을 넣을까요? 오프라인 강의하면 전부 다 엉덩이요 하는데요. 엉덩이 만져보시면 생각보다 지방이 별로 없어요. 허벅지에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쓰고 남은 지방은 다 어디로 가냐면 배로 가죠, 배. 그래서 유방암 전절제하고 재건술 받으신 분들 중에는 왼쪽 옆구리에서 오른쪽 옆구리까지 일자로 찢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지금은 굉장히 좋아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전절제하게 되면 유두도 없어지잖아요. 유두도 가짜로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쪽하고 똑같이 염색도 하고요. 그런데 이 유방암 수술 자체는 외과 수술인데요. 재건 수술은 성형외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 안 가게 정말 정교하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암하고 다르게 이 재건이라고 하는 비용이 굉장히 좀 고려돼야 되는 비용 중에 하나이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나이가 젊을수록 많이 들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들까요? 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가끔 그냥 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이가 젊을수록 이런 관련 비용들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에스트로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젊은 암이에요. 두 번째, 림프절 전이가 예후를 상당히 가르고요. 세 번째, 재건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 요거 잘 챙겨주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제가 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초경 연령은 낮아지고 있죠. 폐경 연령은 길어지고 있죠. 결혼과 출산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진 거죠. 여기에다가 사회생활 많이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죠. 음주, 흡연 옛날보다 많이 하시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유방암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암인데요. 밑에 보시면 초경을 만약에 빠르게 했다면 정상인에 비해서 1.3에서 1.7배 정도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폐경을 늦게 하면 최대 6.3배. 밑에 보시면 임신이 없으면 2배. 그 다음에 늦은 연령에 첫 만삭 임신을 하시면 4배. 밑에 보시면 음주 2.3배. 그 다음에 가족력, 1차 가족관계, 1, 2차 가족관계에서 이게 이제 유전인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BRCA1, 2 이런 유전인자가 있다면 8배까지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주변에 내가 직계 사촌 중에 2명 이상이 유방암을 앓은 적이 있다. 그러면 나도 앓을 가능성이 있는 게 2.3배, 담배는 3.2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에스트로겐. 그래서 환자가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집중되어 있는 젊은 암이다.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방암은요, 여성암의 압도적인 1위예요. 그래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유방암이 전체 여성암 환자의 21.5%, 여성암 환자 5명 중에 1명은 유방암. 그래서 유방암은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많이 발생되고 또 굉장히 위험한 압도적인 여성암 1위의 암이고요. 자, 요거는 여자분들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암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암 종류별로 쭉 그래프를 그려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잠깐 보신 적이 있는데 지금 밑에 깔려있는 것들 말고요. 눈에 거슬리는 걸 보면 일단 깔려있는 것들 중에서는 자기 혼자 위로 딱 꺾어지고 있는 요 암이 좀 거슬리네요. 요게 뭔가 봤더니 대장암이고요. 두 번째, 산처럼 솟았다가 뚝 떨어진 거 있죠. 요 시기가 우리 갑상선 암에 대한 과잉 진료 논란이 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떨어졌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게 이제 갑상선 암이고요. 근데 여기 좀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거슬리는 암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암이 하나 있죠. 그게 이 분홍색 선이죠. 이 분홍색 선이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암 1위. 그래서 압도적인 여성암 1위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령별로 이제 환자 분포를 저희가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옅은 회색이 2000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2020년인데요. 지금 연도하고 상관없이 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지금 산처럼 솟았다가 떨어지죠. 이 가운데가 어디냐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그래서 젊은 암이라고 하는 게 유방암의 특징이고요. 자, 환자 수는 적지만 20, 30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2016년부터 21년까지 평균 인당 치료비를 봤을 때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비용 자체도 크고요. 또 이거는 절대적으로 비용이 많은 것도 있지만 20, 30대에는 사실 경제적인 어떤 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비용을 내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률 자체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뭐냐? 재건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보면 수술 이후에 합병증 발생률, 그래서 로봇 수술과 기존 수술을 비교하면 로봇 수술이 현저하게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방암 수술을 한다고 하시면 상당 부분 로봇 수술, 우리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비용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이 같이 챙겨주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여성 암종별 사망 분율인데요. 자, 뭐 남녀 공이 1등은 이제 폐암이고요. 그다음에 2등이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간암, 뭐 위암 돼 있잖아요. 위, 간, 유방은 7.9, 8.7, 8.9 비슷비슷하고요. 췌장이 10.9니까요. 우리가 지금 대장암까지는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췌장암에서부터 위암까지는 서로 비슷비슷한 거예요. 조금 늘어나면서 순서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암, 췌장암이죠. 또 간암이죠. 예, 그래서 유방암은 우리가 쉬운 암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실제 사망률은 간암이나 췌장암과 비슷한 위험한 암이고요. 전이율을 비교해 봤을 때는 24.1%로 아주 전이가 잘 되는 암도 아니지만 전이가 안 되는 암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이율은 높은 암입니다. 그래서 전이도 잘 되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쉽게 보면 안 되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암, 압도적인 여성암 1위 유방암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압도적인 여성암 1위 유방암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발생률은 낮지만 사망률은 높은 암, 간암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는요. 침묵의 암살자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기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암은 통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데 잘 안 걸리는 암이에요. 발생률은 매우 낮아요. 그런데 걸리면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간암을 우리가 소리 없는 침묵의 암살자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래서 이 간암은 항상 여러분을 노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간암,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의 어프로치 화법은요. 로마 신화의 술의 신 이름을 아시나요? 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쓰지만 사실은 두 신화는 약간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술의 신은 우리 뭐 풍요의 신과 같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이제 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로마 신화에서의 술의 신은 이름이 바쿠스입니다. 바쿠스. 간암 얘기하다 말고 왜 갑자기 또 신화 얘기를 하느냐. 요거는 요 바카스라고 하는 음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아제약 회장님이 자양강장제를 만들었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요. 우리 이제 자양강장제라고 하는 게 결국 간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왜 간이 안 좋냐면 약주 많이 드셔서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술 많이 먹은 술고래들, 이 술고래들, 술 사랑하는 사람들을 술의 신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로마 신화의 술의 신 바쿠스에서 유래된 것이 이제 바카스다. 이런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간은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 당연히 독성을 해독하는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에너지 대사를 책임지죠. 뭐 아주 쉬운 예로 보면 우리 당뇨병
당뇨병이라는 게 피 안에 이제 설탕이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걸로 설탕을 먹게 되면 얘를 분해해서 이제 포도당을 만들고 이 포도당이 실질적인 이제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얘를 분해해가지고 글리코겐으로 바꾸어서 간에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몸의 화학 공장,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뭐 물질들을 좀 만들어내거나 하는 화학 공장의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진 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간이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면역기관으로서 면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호르몬 공급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외부로 배설하고요. 영양소를 저장하고요. 혈류량과 혈압을 조절하고요. 그래서 간은 우리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총괄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다라는 의미에서 에너지 관리센터다라고 불러요. 간암이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고 치명적이냐면 일반적인 장기와 다르게 간은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망률이 높은 것인데요. 자, 간암은 도대체 왜 걸리는 거야? 많은 분들이 간 그러면 뭐 그러니까 술 좀 작작 먹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간암의 원인의 80에서 85%는 간염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국립암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2021년 암 등록 통계에 보면 간암의 원인 B형 간염이 74.2%고요. C형 간염이 8.6%예요. 실제 술이 아니라 간염이 간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고요. 술에 의한 알코올성 간질환은 채 6.9%, 다른 애도 마찬가지로 10%가 채 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술로 인해서 간암에 걸리려면 의지의 한국인이어야 돼요. 술 많이 드시면요. 우리가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술 먹는 건 괜찮아. 안주를 먹어서 잘못되는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죠. 술 자체에도 칼로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으면 칼로리 분해하면서 지방이 생기고요. 그 지방은 쓰고 남은 걸 우리가 저장하죠. 아까 제가 쓰고 남은 지방 어디다 저장한다 그랬죠? 배에 저장해요. 배 내장에 들어가거든요. 간도 내장이에요. 우리 삼겹살 구워 먹고 바로 후라이팬 보면 기름이 어때요? 투명한 색깔이죠? 액체고요. 그죠? 이런 기름들이 간에 쌓이면 의사가 경고를 하죠. 지방간입니다. 그럼 그때 멈춰야 되는데 계속 술 드시면 우리 아까 액체였던 그 삼겹살 기름 제가 씻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내일 아침에 설거지하지 뭐 싱크대에 다 넣어놨어요. 내일 아침에 가서 보면 그 기름이 바뀌어져 있죠. 액체가 아니라 고체, 투명한 게 아니라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모든 기름은 같이 변형되거든요. 간에 쌓여있던 그 기름이 하얗게 굳어요. 그럼 의사가 경고하죠. 간경화입니다. 거기서라도 멈추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먹어야 알코올성 간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몸에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알코올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간암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인들 생각보다는 훨씬 낮은 확률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은 잘 안 걸리는 암입니다. 발생률로는 5위입니다. 그래서 7위입니다. 7위. 갑상선, 대장, 폐, 위, 유방, 전립선 다음 7위이고요. 사망자 수는 우리 폐암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걸리지만 걸리면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그런 암이 되겠고요. 간암은 병기와 상관없이 생존율이 매우 낮은 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가 지금 39.3%고요. 모든 암이 72.1%니까 거의 지금 뭐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한일 때, 국소일 때, 원격 전이일 때 보면 국한일 경우에 모든 암은 91%예요. 근데 간암은 60%, 62% 정도 되고요. 국소일 때 모든 암이 74.5%예요. 근데 간암은 25% 급격하게 떨어지죠. 모든 암 평균에 비해서 거의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원격 전이가 됐다. 그러면 모든 암이 26%인데 간암은 3%입니다.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국소나 원격 전이로 갔을 때 간암의 생존율은 매우 낮아지는 것이고요. 모든 암 평균에 비해서 어떤 병기냐와 상관없이 굉장히 생존율이 낮은 위험한 암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간암은 40대, 50대 가장을 앗아가는 침묵의 암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 각각의 연령대별로 암으로 사망했을 때 암 사망자의 원인, 암종 1, 2, 3위를 지금 표로 나타낸 거예요.
우리 10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천적인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뇌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유전적 원인에 의한 암에 의해서 사망을 많이 하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백혈병, 뇌암. 그래서 젊을 때는 내가 뭔가 뭐 잘못하거나 아니면 내 몸에 뭔가 위험인자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30대가 되면서 1등이 위암, 2등이 유방암, 3등이 대장암 순서대로고요. 40대가 되면 유방암 다음에 간암, 그 다음에 위암 순서고요. 50대 1등 간암, 그 다음에 2등 폐암, 3등 대장암, 그 다음에 60대에 폐암 다음에 바로 둘 다 간암이죠. 여기 40대에 보시면 1등이 유방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녀 구분을 저희가 별도로 해놓은 그런 이제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전체를 쓰긴 했습니다만 40대 1위가 유방암이고 유방암이 대부분 여성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실제로 40대 50대에 가장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그 가장의 목숨을 앗아가는 침묵의 암살자가 간암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40대부터 지금 70대까지 보면 40대, 50대는 1등이 간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50대, 60대는 폐암 다음 2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장들이 이제 만약에 암으로 사망한다면 간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간암은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암인데요. 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2022년 진료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폐암 같은 경우는 지금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1,139만 원 정도가 평균이고요. 유방암이 940만 원, 위암이 970만 원, 간암이 1,175만 원, 대장암이 1,180만 원. 그래서 간암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암이고요.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를 들면 효과도 가장 좋고 예후도 좋고 그다음에 합병증이나 기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좋은 예후를 보이는 방법은 간 이식술이에요. 간 이식술은 확실히 효과가 좋은 반면에 일단 간을 이식하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간을 이식하는 사람을 구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암은 치명률이 높은 만큼 지금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점 감안하셔서 예를 들면 제가 간염 복균자이거나 아니면 간염 환자이거나 본인이 간염 환자나 복균자는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간염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특정암 진단비에 간암 체크하시고요. 이런 치료 비용을 감안해서 그 진단비를 좀 다른 그 분들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실제로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발생률은 낮지만 사망률이 높은 간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장통키 시즌2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암은요. 진행 속도가 느린 거북이암, 우리 갑상선암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착한 암과 못된 암의 두 얼굴의 암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갑상선암은 상대적으로 대부분 초기에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하면 완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쉬운 암, 착한 암이라고 하는 착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암 환자 숫자로는 가장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못된 그런 부분이 있는 못된 암의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암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주제를 정했고요. 자, 갑상선암 시작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의 어프로치는요. 고객님 혹시 비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컨설턴트님들은 비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뭐 향기가 좋은 거 고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성분이 뭐 천연 성분이어서 피부에 좋은 거 고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비누를 고를 때 제일 먼저 고려했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에 잘 녹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뭐 아이보리 비누라고 되게 향기도 좋고 좋은 비누가 있었는데 세면대 위에 두면 물을 맞아서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좀 더 알뜰한 생활을 많이 했어야 되기 때문에 물에 안 녹는 비누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여러분 지금 공중 화장실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알뜰한 비누고요. 그 알뜰한 비누의 전신이 뭐냐면 비놀리아 비누라는 비누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는 분, 뭐 기억 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비놀리아 비누는 텔레비전 광고를 아주 직관적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비누인데요. 아빠가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어요. 그러고서 세면대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아직도 그대로네?
비놀리아, 비누. 요 한마디의 카피로 이 비누의 모든 걸 알려주는, 그래서 아주 히트친 그런 비누였어요. 제가 왜 어프로치를 이렇게 시작하냐면 요 카피가 가장 잘 어울리는 암이보다 그게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은 거북이암이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대로네, 이 카피가 딱 어울리는 암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어프로치를 비누로 시작했고요. 자, 갑상선을 이루고 있는 주력 세포가 여포세포라고 하는 세포예요. 이 여포세포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호르몬 분비를 담당합니다. 여포세포가 너무 씩씩해요. 그래서 호르몬이 많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호르몬이 과다되기 때문에 막 체온도 상승하고요. 몸이 업돼가지고 막 힘들거든요. 이런 질환을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포세포가 너무 수줍어요. 그러면 호르몬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럼 체온도 떨어지고 몸이 처져서 힘들거든요. 이런 질환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죠. 이 여포세포는 이렇게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포세포 옆에 뭔가 이 여포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여포세포를 쭉 둘러싸고 있거든요. 마치 골수가 둘러싸고 있듯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세포를 저희가 C세포라고 하는데, 이 C세포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 C세포가 골수처럼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골수할 때 숫자를 써서 수질세포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암 중에 여포세포가 아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면역세포 C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암을 우리가 수질암이라고 하는데, 이 수질암은 갑상선암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갑상선암 중에 1% 미만인데 20에서 30%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다발성인 경우가 많고 원격 전이가 존재하는 경우는 되게 많기 때문에 예후는 안 좋은 편이다. 그래서 수질암은 굉장히 위험한 갑상선암이에요. 나머지 3개 암은 여포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여포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암 중에서 제일 위험한 암은 역형성암입니다. 역시 1% 미만인데요. 대부분 4기에 진단이 되고 진행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10% 내외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90%는 이미 전이가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수술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왜 이름이 역형성암이냐면 갑상선암 치료를 마치고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잠복기가 15년에서 25년인 거예요. 그럼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암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너무 속도 빠르게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망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암입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분리해서 보라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암이 유두암과 여포암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썼는데 굳이 구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포암이 유두암에 비해서는 전이가 조금 더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전체 갑상선암의 3% 내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유두암이 이제 그러면 여포암이 한 3%, 수질암과 역형성암이 각각 1%면 한 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뺀 나머지 95%는 뭐냐? 암이 만들어지면 젖꼭지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유두암입니다. 유두암. 이 유두암의 별명이 뭐냐면 거북이암인 거죠.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갑상선암 중에 95% 이상을 차지를 하고요. 20대에서 50대까지 넓은 연령층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주변 림프를 침범하는 국소 전이가 이제 흔하다라고 하는 건 전이 자체가 많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상대적으로 예후는 굉장히 좋은 암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체 갑상선 암 중에 유두암의 비중이 97%예요. 97%. 밑에 보시면 여포암이 지금 1.8%, 수질암이 0.4, 역형성암이 0.3,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다 유두암 97%인 거죠. 그래서 갑상선암은 대부분 유두암은 대부분 그 거북이암으로 알려져 있는 속도가 매우 느린 암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건 뭐예요? 속도가 빠르면 내가 까딱 타이밍을 놓치면 쭉 말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속도가 빠르면 내가 시기를 놓치더라도 얘가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발견 당시에 초기에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암이 유두암이에요.
촉이라는 게 뭐예요? 표피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침륜을 안 한 거잖아요. 침륜을 해서 혈관이나 림프를 뚫어야 우리가 전이가 되고 이럴 텐데 표피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수술로 도려내면 되죠. 근데 도려낼 때 세포 단위까지 도려내기가 어렵잖아요. 방사선 같은 걸로 항암 한번 하면 완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소외감으로 보장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약관 같은 걸 한번 찾아볼 기회가 되시면 암보험도 괜찮고요. 건강보험도 괜찮고요. 갑상선 암 한번 찾아보세요. 갑상선 암은 우리 약관의 대부분의 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상선 암은 소외감으로 보장합니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표피에 붙어 있으니까 수술하는 비용이나 이런 기간들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소외감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줄이 중요해요. 소외감으로 보장합니다 써 있고요. 그 밑에 줄에 보면 단 수질암과 역형성암, 역형성암을 다른 말로 미분화암이라고도 합니다. 정상세포와 잘 섞이지 않는 미분화암. 그래서 수질암과 미분화암 또는 수질암과 역형성암은 일반암으로 보장합니다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소외감이 아니라 예후가 좋지 않은 치명적인 갑상선 암은 일반암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갑상선 암은 이제 연속해서 우리나라 암 발생자 수 1위의 암. 그래서 현재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보면 남자가 전체의 6.1%고요. 여자를 보면 전체 19.0%. 그래서 갑상선 암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위험한 암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 이제 2020년에 7,560명 정도 수준이었던 게 남자는 22,000명까지, 여자는 지금 이제 2021년에 8,700명 수준에서 지금 26,500명까지. 그래서 갑상선암은 여자에게서 훨씬 더 위험한,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 암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증가 속도를 보면요. 왼쪽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모든 암이에요. 모든 암은 2000년에 약 10만 명 정도 환자가 있었는데 2021년에 27만 7천 명, 대략 한 2.7배 정도 급격하게 환자 수가 증가했다면, 오른쪽에 갑상선 암은 2000년에 3,400명이던 것이 2021년에 지금 35,300명이니까 10배 이상 증가한. 그래서 이 발생자의 증가 속도가 모든 암보다는 훨씬 빠른 그런 암이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갑상선암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별과 연령대별로 비교를 해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퇴행적인 성격인 건 맞아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뭐하고 정반대냐면 위암과 정반대죠. 위암은 50대까지는 40대까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 못하게 쭉 오다가 갑자기 40대부터 남자가 확 올라갔잖아요. 60대에 거의 3배가 넘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시면 30세 미만까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30대 접어들면서 점점 환자가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40대에는 지금 5,700명 대 2,000명이니까 거의 3배 정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갑상선암은 위암하고 정반대로 여자분들에게서 훨씬 더 발병률이 높은 그런 암이 되겠고요. 갑상선암 환자의 92.1%는 초기에 진단이 됩니다. 갑상선암의 95% 이상이 유두암이고요. 유두암은 우리 거북이암이에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 당시에 초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국한이 45%, 그 다음에 국소가 47%이기 때문에 전체 92.1%는 초기에 진단이 되는 그런 병이고요. 자, 요거는 대신에 무조건 좋다, 착하다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 그 발생률은 굉장히 좀 높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사망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착한 그런 암이지만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보면 1년 이하, 1년에서 2년, 2년 초과, 5년 초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거의 모든 구간에서 환자 수가 다른 암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은 낮지만 이게 이제 착한 얼굴이고요. 환자 수는 많은, 이게 이제 못된 얼굴이죠. 두 얼굴을 가진 암이다. 이렇게 저희가
분류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사망 위험이나 이런 게 낮기 때문에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발생률 수년간 1위라는 점을 여러분이 감안하신다 그러면 갑상선 암에 대한 준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갑상선암 소외감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고객님들에게는 수질암과 역형성암은 일반암으로 보장한다는 사실도 한꺼번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진행 속도 느린 거북이암, 갑상선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